테일러 모리스와 다니엘 켈리는 10대 학창시절부터 연애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쁜 사랑을 나누고 있을 때쯤 잠시 떨어져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2012년 23살이 된 테일러 모리스는 미군 해군 EOD 테크에 자원 입대하였습니다. 그 후 아프간 칸다하르로 투입된 그는 미군 특수부대에 배속되어 함께 활동하게 됩니다. 부대의 최선봉에 서서 통로를 개척하는 위험천만한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요. 폭발물 처리반으로 파병 중이었던 테일러 모리스는 금속 탐지기를 들고 전투 정찰을 나섰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그는 폭발에 휘말리는 순간을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발을 딛자마자 알았습니다. 엄청난 폭음을 듣고 열기를 느꼈어요. 외관상 보이지도 않았고 탐지기에 소음 표식이 잡히지도 않았어요. 내가 밟은 것이 구형지뢰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동맥이 모두 끊어져서 팔, 다리에서 피를 뿜어내고 있었지만 제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오는 전들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테일러는 그 사고로 양팔과 양쪽 다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에 걸친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에 약 24,000명의 미군이 참전했고 이 중 1,400명이 전투 중 입은 전상으로 인해 팔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는데요. 이 중 사지절단이라는 중상을 입고도 끝까지 살아남은 이는 여지껏 단 4명에 불과했답니다. 테일러 병장이 5번째라고 합니다. 참변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몸을 떨며 먹은 것을 모두 개원할 만큼 큰 충격을 받았던 고향의 애인 다니엘 켈리였습니다. 고향인 아이오와에서 달려온 A는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병원 근처 호텔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테일러의 어머니와 함께 간병과 재활 치료를 돌봤습니다. 그녀는 테일러 옆에서 항상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었습니다. 테일러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다니엘의 응원이었습니다. 내가 항상 너의 두 다리가 되어줄게. 테일러는 정성 어린 간호를 받으며 주위의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회복 속도를 보이면서 군의관들이 감탄할 만큼 열정적으로 재활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같이 역경을 이기며 양팔, 양다리가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익혀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테일러는 무공훈장을 수여받게 되었는데 수여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폭발 사고를 겪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 몹시도 고된 모든 과정을 거쳐갈 수 있게끔 다니엘이 옆에서 저를 도우면서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제가 손이 있다면 이 훈장을 빼내서 다니엘에게 대신 달아주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모두가 해내지 못할 거란 일을 비로소 이루어냈을 때이다. 제가 24살에 결혼하고 3년 만에 남동생이 사고를 치는 통에 동생에겐 8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여건도 없이 애가 생겨 급하게 혼인신고부터 하고는 한 4년 같이 살더니 애엄마가 못 견디고 집을 나갔더군요. 딱히 동생이 주사가 심한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하는 것도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 역시 어려서 그랬을까요? 그저 친구랑 노는 게 중요했는지 집에는 소홀했던 모양입니다. 겨우 4살 난 아들을 놔두고 간 그의 엄마도 불쌍하면서 괘씸하더라고요. 동생은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주간엔 직장, 저녁엔 대리운전으로 근근히 버텼던 모양이었나 봅니다. 그게 겨우 1년. 결국은 아들을 친가 할머니께 맡겼습니다. 5살 난 아이가 늘 엄마를 찾다가는 할머니 호통에 한 달 만에 엄마란 소리도 입 밖에 내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지내게 된 건 2년 정도인데 2주일 전이네요. 갑자기 저랑은 연 끊고 살기로 한 친가 할머니께서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자기도 아프고 힘들다고. 그렇다고 이 어린 걸 누구 애비들 손에 맡길 수 있냐고. 그건 이해했죠. 친아버지란 사람과도 10년을 안 보고 살았으니 딱 3달만 애를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도 가야 되는데 입학 못 시켰다고. 동생이 바빠서 출생신고가 1년이나 늦었다고.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애가 태어난 건 08년 4월생인데 참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싫다 하고 싶었죠. 어린 시절 단지 딸이란 이유로 천대받고 큰 내가 무슨 덕을 보자고 혹을 붙여야 할지. 근데 할머니 따라 옆에 기죽은 채 앉아서 고개도 못 드는 애를 보니 모질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일단 알았다고 짐 챙겨서 보내라고 했죠. 근데 짐이란 게 고작 옷 몇 벌, 책도, 장난감도 없었네요. 애 공부는 안 시켰냐니까 할머니 말씀은 동생이 생활비를 안 붙여서 안 시켰다네요. 더는 말할 가치가 없어서 그냥 애 짐이랄 것도 없는 작은 옷가방 하나 들고 애 손잡고 집으로 왔죠. 집에 학교 다녀와서 놀던 제 딸이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네 사촌 동생이라고 하니 이해하더군요. 딸아이 보고 학원 갈 준비하라고 하고 일단 안방에 애를 데려와 보니 말라서 볼품도 없더군요. 제 얼굴도 못 보고 그저 땅만 보는 시선이 불편해서 고개를 들어보라니 움찔. 눈칫밥을 먹고 산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건지. 고모니까 눈치 보지 말라고 괜찮다고 고개 들어보라니까 스물스물 드는 얼굴엔
이미 눈물 한 바가지. 왜 우냐니까 그저 잘못했다고만 할 뿐 왜 우는지 말도 없고. 한참 울길래 그만 울라고 내가 너 혼내는 거 아니라고 해도 끝까지 눈물만. 어린 게 무슨 죄가 있겠나요. 어른들 죄지. 일단 씻기고 뭘 먹여야 해서 애 씻기고 옷가방에서 그나마 깨끗한 옷 갈아입히고 집에 있는 걸로 간단히 해먹였네요. 먹이고 나니 남편이 오더라고요. 또 애 보고 누구냐고 물어서 동생 이름 말하니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요. 애 보고 농담도 하고 그래도 남자끼리는 좀 통했음 했죠. 그게 2주 전이고 동생한테 연락해도 연락이 없던데 어제 오후 늦게 전화가 되네요. 미안하다고, 누나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양육비는 어떻게든 줄 테니까 애만 잘 봐달라고. 사정하는데 모질게 한마디 해버렸죠. 애가 뭘 보고 배울지 걱정이다. 쟤는 너보단 나은 삶을 살아야지. 왜 애를 공부도 안 시켰냐. 쏘아붙였더니 울더라고요. 절대 안 울던 녀석인데. 핏줄인데 어쩌겠어요. 사랑으로 보듬어 제가 키우려고요. 내가 초등학생 때 감기 몸살이 나서 입맛이 없었던 날이 있었어. 근데 우리 반 담임쌤은 급식을 남기지 말라고 억지로 다 먹이는 분이셨지. 내가 그때 비비는 거를 진짜 혐오했었는데 내가 저번에 김치랑 밥을 남기니까 막 그거를 비벼서 입에 넣어주시는 거야. 그때 진짜 헛구역질 나고 죽고 싶었어. 아무튼 그 정도로 급식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급식실에서도 인원수를 세니까 가긴 갔어. 근데 진짜 밥이 안 넘어가는 거야. 이 와중에 또 남기면 저번처럼 억지로 먹일까봐 그게 너무 걱정돼서 눈물이 막 났지. 쌤은 나 우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어디 아프냐고, 얼른 집에 가라고 이러셔서 밥 못 먹겠어요 이랬는데 조퇴시켜 주시는 거야. 교실 가서 가방 메고 교문 나섰는데 왜 그런 애 꼭 한 명씩 있잖아. 막 잘난 척하고 자기 자랑하는 맛에 사는 친구. 걔가 막 달려오는 거야. 근데 그때 우린 저학년이었고 담임쌤 말을 굉장히 잘 들었어. 실내화 신고 밖에 나가지 말라는 말도 엄청 잘 들었었는데 걔가 나 나가는 거 보고 달려오는데 교문 앞에서 자기 신발 보고 2초 고민하더니 아이씨 이러고 뛰어오는 거야. 달려와서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고 집 가서 잘 쉬라고 내일 학교 꼭 오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고마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감동이다. 나는 99년에 입대했는데 폭력 근절이라더만 무지하게 처맞으면서 군생활했어. 일병 달고는 뺨 맞고 조인트 맞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온 신병이 좀 멋진 녀석이 들어온 거야. 정말 군생활, 이등병 생활, 막내 생활의 FM을 보여주는 녀석이어서 모두들 참 좋아했고 나도 정말 좋아했어.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평소 열심히 하니까 사소한 건 용서해주는 분위기였고 그 친구 때문에 내무반 분위기가 더 활기차게 생활했던 것 같다. 어느 날 그 녀석이 근무하고 한 달이 지나 면회가 허가되어서 홀어머니가 오신다는 거야. 내가 군대 있을 때는 이등병의 첫 면회와 100일 위로 휴가 때는 고참이 칼각으로 군복 다려주고 군화를 정말 광나게 닦아주는 게 전통이라서 우리 상병 하나가 칼각과 불광낸 군화를 이등병에게 입히고 면회 준비를 했어. 우리 분대장이 인솔해서 위병소로 내려갔고 돌아온 분대장은 눈시울이 빨개져서는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는 나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 어머니는 얼굴 반쪽이 화상이셨고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내 아들 하며 우셨는데 집이 워낙 가난한 녀석이라 통닭이나 흔한 김밥 한 줄도 못 사고 그 이등병이 어릴 적 좋아했던 바나나킥 한 봉지가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있더라는 거야. 어머니는 한없이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철원까지 오는 차비 쓰느라 챙겨올 수 없었다는 거야. 그 돈이 전부였던 거지. 이등병도 고참 눈치 보며 눈물을 어금니 꽉 물며 참다가 눈물을 소리 없이 흘리면서 엄마 봤으니 됐어 하는데 분대장은 더 볼 수 없어서 인사하고 올라왔던 거야. 분대장은 눈물을 머금고 소대장에게 보고했고 같은 소대원 모두가 돈을 각출하고 소대장도 10만원 내고 해서 주변 숙소로 외박과 외식비를 해줄 수 있었어. 그때 외박 마치고 복귀한 서글픈 이등병의 표정은 아직도 가끔 생각난다. 저는 중고 컴퓨터 장사를 합니다. 얼마 전 저녁 때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아는 사람 소개받고 전화드렸어요. 여기는 경상도 칠곡이라고 지방이에요. 6학년 딸애가 있는데 중고 컴퓨터라도 있었으면 해서요. 딸은 서울에서 할머니랑 같이 있고요. 나이 드신 아주머니 같은데 통화 내내 목소리가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열흘이 지나서 쓸만한 중고가 생겼는데요.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그 집에 도착하자 다세대 건물 옆 귀퉁이 셋이 문 앞 할머니 한 분이 손짓을 하시더군요. 액세서리 조립하는 부업거리가 보입니다. 지방에서 엄마가 보내주는 생활비로는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야, 컴퓨터다! 그 집 6학년 딸이 들어와 구경하자 할머니가 아이의 어깨를 두드리시더군요. 너 공부 잘하라고 엄마가 사온 거요. 학원 다녀와서 실컷 해. 어여 갔다 와. 네 하고는 후다닥 나갔습니다. 설치를 끝내고 집을 나섰는데
대로변의 정류장에 아까 그 딸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니? 아저씨가 태워줄게. 주저할 만도 한데 아까 봤던 아저씨라 믿었는지 아이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계역이요. 제 방향과는 반대쪽이지만 태워주기로 하였습니다. 집과 학원 거리로 치면 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한 10분 갔을까? 아이가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고 합니다. 패스트푸드점 건물이 보이기에 차를 세웠습니다. 아저씨 그냥 먼저 가세요. 다급히 아이는 건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무심코 보조석 시트를 보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검빨갛게 물들은 시트. 아마 첫 생리? 바지가 젖을 정도인데 당황한 아이의 얼굴. 당장 처리할 방법도 모를 테고 마음이 너무 급했습니다. 재빨리 청량리역까지 와서 속옷을 여러 사이즈로 샀습니다. 아이 엄마에게 전화했다가는 마음이 아파하실 것 같아서 연락도 못하겠더라고요. 집사람한테 전화했습니다. 지금 택시 타고 빨리 청량리역. 아니 그냥 오면서 전화해. 내가 찾아갈게. 왜? 뭔 일인데? 자초지종 이야기하자 집사람이 온다고 합니다. 가는 중 전화가 왔습니다. 약국 가서 생리대사. 속옷은? 샀어. 근처에서 치마 하나 사오고 편의점 가서 아기 물티슈도 하나 사와. 진두지휘하는 집사람 덕분에 장비를 다 챙겨서 아이가 좀 전에 들어갔던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없으면 어쩌나 조마조마했는데 집사람이 들어가니 화장실 4칸 중에 한 칸이 닫혀 있었습니다. 말을 걸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까지 그 안에서 혼자 울면서 낑낑대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평범한 가정이었으면 조촐한 파티라도 할 기쁜 일인데 콧잔등이 짠하더라고요. 집사람과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 눈이 팅팅 부어있더군요. 그냥 집에 가고 싶다는 아이를 데려다주고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묻더라고요. 그 컴퓨터 얼마 받고 팔았어? 22만원. 다시 가서 주고 오자. 뭐? 다시 가서 계산 잘못됐다고 하고 10만원 할머니 드리고 와. 램값이 내렸다는 등 대충 얼버무리면서 할머니에게 돈을 돌려드렸습니다. 나와서 차에 타자 집사람이 제 머리를 헝클이며 짜식. 그날 밤 11시쯤 아이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요. 여기 7곡인데요. 컴퓨터 구입한. 이 첫마디 하고 계속 말을 잊지 못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냥 전화기를 귀에 대고만 있었습니다.